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2월 12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테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예, 하나는 상승장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주. 근데 오늘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장이 상승했는데 기술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와 전선과 전력설비주가 상당히 올랐고 또 거기에다가 방어주 즉 주가가 약세를 띨 때 올라갈 것이라고 봤었던 지주사나 금융주 자체도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니켈주가 올라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기술주와 방어주가 그죠? 공격주와 방어가 한꺼번에 잘 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뭐 약간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공격과 수비가 잘 되고 거기다가 미치는 선수도 하나씩 나오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자, 우리 공격수들 반도체와 관련주와 전선 전력 설비주 두 가지 테마 있었죠. 예를 들면 삼성의 HBM4 세계 최초 양산 마이크론 급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덕분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삼성의 HBM4 세계 최초 양산 납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소문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납품하게 될 HBM4의 분량 즉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갑니다. 288기가 들어가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288기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뭐 그게 슈퍼 루빈인가 울트라 루빈인가가 되면 1테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양은 삼성 HBM4가 세계 최초로 양산되고 그랬다라고 하면 양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HBM4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딱 3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얼마 전까지 배제됐었어요. 루머이긴 했지만 마이크론이 HBM4를 적절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적절한 수율로 생산해내서 엔비디아의 품질 기준을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삼성전자가 품질 기준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었죠. HBM4에 있어서. 그죠? HBM3E도 사실상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포션을 못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마이크론 자체가 HBM4를 공급하기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CFO가 우리 공급합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의 수율을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품질을 가지고 상당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벌써 그렇게 소문이 돌면 안 됐죠. 물론 미국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의 서슬이 퍼런 시국이 뭐 약간 힘이 빠지긴 했다고 저는 보기는 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힘이 좀 있죠. 그 양반이 힘을 쓰고 뭐 그 상무장관 러트닉인가 하는 양반도 계속해서 뭐 추문이 돌면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지지를 하겠다. 왜냐면 자기도 있는데 뭐 그죠? 추문이 돌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밀어붙이는 걸로 시점의 전환을 좀 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만한테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대만이 받아버렸잖아요. 뭐라고요? 대만의 반도체를 40%를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만이 우리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상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대만 우리 너희가 40% 생산 안 하면 우리 100% 매길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만에서 맘대로 하셔. 어차피 우리가 안 보내면 뭘 못해요? 엔비디아 칩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쥐인자예요. 이거는 슈퍼 의뢰 어떻게 보면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벌 기고 있는데 뭐 어쨌든 대만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이다 행보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30% 제가 보는 구도는 마이크론이 많이 해. 삼성전자는 지금 자기들이 언플을 하면서도 30% 이상 못 가져간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예. 언플을 무슨 환경 이런 데서 환경 그 제가 주가 조작이 하는 그런 기자라고 하기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부랭이들이 삼성전자를 연일 빨아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게 나오니까 거기서 광고비가 나오니까 하여튼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올인했다는데 30% 받아준대요. 이게 무슨 올인이야? 여러분들 올인할 때 30%만 넣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지경이에요. 나머지 한 6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시각이고 삼성이 30% 넣겠다고 주장한다고 30%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은. 네. 지금 보는 얘기들 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도 거기다가 넣기는 넣을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메모리 생산을 할 겁니다. 일반 D램 생산할 건데 일반 D램도 지금 뭐 딸려가지고 가격이 100%씩 오르고 이랬으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사실상 뭐 크게 아쉬울 건 없고 양손에 떡 든 거죠. 양손에 떡을 들고 예, 꽃놀이 패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이 지금 있을까? 솔직히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자 지주사 금융주도 올랐죠. 예. 그래서 2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금융 뭐 이쪽 오르고 있는데 주로 저기를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들을 몇몇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두산, LS, SK스퀘어, HD, 현대 다 뭐죠? 네, 되게 빵빵한 산업회사 회사들을 끼고 있는 회사들의 지주 회사들인 거잖아요. 두산 그죠? 요즘에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가 왜 없을까? 네, 하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안 껴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아마 될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LS는 LS 일렉트릭이 있고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그리고 SK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HD 현대는 HD 현대 중공업이 있죠. 네. 특히 LS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올랐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뭐 HD 현대의 선박이나 SK 스퀘어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근데 LS는 LS 일렉트릭 쪽에서 조금 저기가 있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긴 하긴 할 텐데 LS 일렉트릭 쪽에 사실 주가 하락 요소가 있었죠. 왜요? SX. 예, SX를 중복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물적 분할해서. 그렇게 되면 LS가 또 반토막이 날 뻔했죠. 왜냐하면 SX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게다가 미국에 있는 원래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좀 주가가 흔들릴 뻔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야, 그런 식으로 중복 상장하면 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안에는 LS가 눈치를 좀 보기는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SX를 따로 분리해서 중복 상장한다든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지주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나 신영증권, 신한주주 같은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의 쿼터를요 70%를 감산했습니다. 네, 70%로 감산한 게 아니라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2차 전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금속들이 리튬하고 니켈하고 코발트잖아요. 그 세 가지 금속들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니켈이 굉장히 전략 자원이 되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커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러 개의 포스코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3편이나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한 편은 우크라이나 재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그거 보시면 좀 확실하게 풀리니까 얘기들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월달에 평화협정하고 국민투표를 같이 할 텐데 거기 대선도 껴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투표 왜 할까요? 헌법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헌법 개정해야 될까요? 러시아가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할양하려면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 정서가 과연 헌법 개정으로 가는 쪽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쟁에 많이 지치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 그 국토의 20% 이상을 떼서 그것도 침략 국가한테 떼어줘야 되는 게 국제 질서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겠죠. 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돈 된 거 있으니까 이제 계산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 3,500억 불 정도를 댔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자, 그런데 지금 계산서는 5천억 불 정도 되고요. 최소 계산이. 크게는 7,500억 불, 그리고 최대로 보는 경우 9천억 불까지 재건 예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물론 유럽에서 빌려주겠죠. 유럽에서 빌려주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억 불 정도 재건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예산만. 거기다 이제 민간 투자까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큰 금액이 투자가 되겠죠. 그 범위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먹을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만약에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지원 많이 하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유럽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 독일하고 폴란드 솔직히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들 쓸만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은 없어요. 설계는 해도.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한국하고 중국 정도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유의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유럽에서 끼워줄 리가 없잖아요. 반대편에 러시아 쪽에 철싹 달라붙어가지고 이익이란 이익은 다 보는 아주 대국답지 못한 대국인데 대국답지 못한 아주 치사한 짓을 한 거잖아요. 정말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같은 짓을 하면서 세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러시아 원유를 되게 싸게 받았어요. 국제 시가보다 10% 이상 싸게 받아서 세계 석유화학 업계를 다 초토화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공급 과잉이 되니까 이제 구조조정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석유화학 업계 내부에서. 왜 공급 과잉 되니까 자기들도 싸게 만들어서 팔아서 뭐 한국 업체들 다 작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다 작살나고 나니까 자기들도 공급 과잉이 돼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건 많고 구조조정은 해야겠고 그래서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도 구조조정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치사하고 좀 쫌스럽다고나 할까 그런 양태를 보이기 있어서 참 이 참 뭐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마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중국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북한 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해서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몇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많게는 1,000명 이상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요? 권리 주장하겠죠. 우리 적어도 기술은 없지만 인력은 돼서 저기를 할 테니 재건에 투입을 할 테니 임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동금속이라든지 HD 건설기기 같은 회사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만드는 나라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서방권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급망과 그런 건설 설비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선 전력 설비는 제가 늘 강조하는 작년 초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뜹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사실 송전망을 재건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가 본격화될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AI 관련돼서 KPX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존만 해도 2천억 달러예요. 2천억 달러면 지금 아마존 쥐고 있는 현금액을 상회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투자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채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에서요? 와, 채권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메타도 돈 많이 들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AX 뭐 그죠? AX도 마찬가지고 XAI죠. 예, 죄송해요. XAI도 마찬가지고 예, 뭐 다들 돈을 지금 바르고 있어요. 오라클도 돈 바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효적일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효적이냐 아니냐는 그것이 인프라가 됐을 때는 말이 좀 달라져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LS, 대한전선, 일진전기,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이런 것들 다들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12일 주요 테마 2개의 테크와 하나의 방어 테마와 2개의 지정학적 혹은 스팟성 테마. 예, 조화가 아주 좋죠. 공격과 수비와 그리고 약간 미치는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어느 팀이 우승을 하려면 그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니켈 쪽이 튀어나오면서 강력한 힘을 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5,500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이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좀 현기증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현기증 느끼지 마시고요. 어쨌든 올라가는 중에서도 옥석 가려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 너무 고평가된 것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서 신중하게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한 번은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6천 혹은 그 이하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언제든지 우상향의 직선만을 그리고 나가지는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고려하시고 좀 지혜로운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